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김용, 국어 류나입니다. 오늘은 2026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이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시험을 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올해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예측을 해서 이런 공부 방법이 어떤지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각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과목 시험 개요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1차 시험 준비 방법을 알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1년 시험 사례를 위한 환경과 생활 점검하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서 제가 준비한 1년간의 커리큘럼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공 과목 시험 개요를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이제 시험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 몇 년간 요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전체 시험 출제 개요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교육론과 문학, 문법으로 쪼개지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 시험이 80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30%, 30%, 40%로 쪼개지는데 교육론이 30%, 그 다음 문학이 40%, 그 다음에 문법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은 문학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영역이 골고루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문학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혹은 이제 교육론과 문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힘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좀 쪼개 보셔야 내가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구체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시험을 대비를 할 때 이 영역들에서 가장 변별이 잘 되는 영역은 문법입니다. 가장 변별이 잘 되는 부분은 문법인 게 학습자분들께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잘 하지는 않으시는 영역이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 시험이 전체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혹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치는 시험이기는 한데 대학에서의 수강 과목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학에서는 전공 필수 과목도 있지만 전공 선택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의도에 따라서 문법 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만 제외하고는 선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문법을 거의 듣지 않은 채로 졸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노량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나와서 처음으로 문법을 접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30%를 거의 온전히 잃은 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가 수강 과목을 어떤 것을 수강했는지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가장 비중이 높은 문학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학은 지금 요 비중은 올해 출제가 된 2025년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해마다 조금씩 비중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고전시가 고전 산문, 현대시, 현대소설로 나뉘어져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극수필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극수필이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비중이 조금 틀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2025년에서는 8888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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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으로 배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2점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4분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올해 이제 조금 독특했던 게 이렇게 통합형으로 출제가 된 애가 있었어요. 통합형으로 출제가 된 애가 있어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은 듣기 말하기가 8점. 그 다음에 쓰기 읽기가 6.6점. 그 다음에 통합형이 4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것도 사실은 약간 눈속임인 게 뭐냐면은 이 통합형이 쓰기와 읽기의 통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4점이 2점, 2점 쪼개졌다라고 보시면은 8점, 8점, 8점을 보통 균등하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문법 부분입니다. 문법 부분은 보시면은 현대 문법이 16점, 그 다음에 중세 문법이 8점으로 좀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문법이 약점이다, 지금 내가 대비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다, 요런 얘기는 뭐 하반기에 하기는 하지만 상반기에도 문법이 너무 어렵다, 나는 문법을 내려놓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현대문법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세문법 부분은 내가 만약에 끝까지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조금 내려놓고 가실 수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영역도 선생님께서 내려놓고 가셨을 때 고득점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 판을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셨을 때 기출문제를 가지고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2025년 얼마 전에 치러진 시험이죠. 거기에서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작성 방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작성 방법을 보시면 A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표현을 찾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료 2의 두 번째 문장에서도 가치 판단이 담긴 표현을 찾아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두 번째 문장인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몇 개의 단어라기보다는 몇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느냐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서 일부를 찾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찾아서 쓰는 경우, 그리고 그 표현 효과를 쓰셔야 되거든요. 표현 효과를 쓰셔야 되는데 어디로 제한이 되어 있냐면 기억의 측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 안에서 힌트를 끌어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 효과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쓰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2점,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기에 2점, 그 다음에 여기에 1점, 그 다음에 여기에 1점, 이렇게 쪼개졌는데요. 원래는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작성 방법이 몇 개로 제시가 되었냐면, 이때까지 기출문제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3개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2개로 나와서 첫 번째 조건에서 2점, 두 번째 조건에서 2점, 이렇게 제시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지금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3개짜리를 제시를 하면서 2점, 1점, 1점으로 채점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는 형태로 지금 출제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문제 스타일이 확 바뀐 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시기다,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점짜리이기 때문에 요 찾아 쓰는 게 1점, 그 다음 그 표현의 효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었어야 1점,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께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요 앞부분의 점수는 확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쓰는 거는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이 뒤쪽의 표현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점수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자료 3이 니은의 측면에서 자료 1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3이 디귿의 측면에서 자료 1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문제 해결 주체를 고려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요 조건이 요 조건에 비해서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긴 지금 조건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틀릴 확률이 늘어났다. 그러면 지금 요 점수를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점수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의 측면인데 여기 보시면 문제의 원인 진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런 부분 이렇게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찾아내셔서 이런 답안을 써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지금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새로운 지문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글을 읽으실 때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출제가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공인되어 있는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13년치가 모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좀 적은 양이다. 주어진 자료가 상당히 적은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냐면은 EBS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EBS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합법과 작문 지문 아니면 독서 지문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출제가 될 것 같은 부분에 형광펜을 칠해보세요. 출제가 될 것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출제를 하려고 출제진이 의도를 가지고 낸 문장이다. 이런 것에 이제 밑줄을 쳐보신 다음에 실제로 출제가 된 문항과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도 선생님들께서 발령을 받으신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우선 중학교에 발령을 받으실지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으실지는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으시게 된다면은 이런 지문 분석을 통해서 내신 문제든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가실 수도 있죠. 그럴 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출제자의 눈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눈을 빨리 가질수록 합격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아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 개념, 이나 아니면 자기 노출 이런 이론들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혹은 이제 공손성의 원리라든지 이렇게 어떤 용어를 모르시면은 못 풀어내는 문제들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꽤 많은 점수 배분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은 어떤 역량에 몰려 있냐면은 지문을 얼마나 잘 읽어내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적용을 해서 답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찾고 표현의 효과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문을 잘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공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출제될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훈련을 거듭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은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독해를 하시면서 연습을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은 이제 문학 부분인데 선우이의 불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 자습서에는 선우이의 작품이 실려있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문학사적으로는 상당히 방통대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버대학교 문학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우이가 항상 등장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좀 의외의 작가이긴 하지만 출제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4점이면은 요렇게 두 개를 준 다음에 위에 게 2점, 아래 게 2점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쪼개지느냐? 항상 쉼표로 구분이 됩니다. 쉼표로 구분이 되는데 요렇게 끊어놓고 봤었을 때 앞쪽이 1점, 뒤쪽이 1점. 그 다음 앞쪽이 1점, 뒤쪽이 1점.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 나가는 스타일이 원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교육론 문제가 조금 다른 스타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A의 서사적 기능을 사건 전개상 B와의 관계 측면에서 서술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꺽쇠로 표시한 부분, 이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인데 얘를 고려를 해서 서사적 기능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서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수능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서사적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사건을 전개시킨다든지 아니면 갈등을 심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의 내용을 현재 언급해준다든지 이러한 서사 과정에서 가진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약간 보편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한 표현을 알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쓰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거죠. 즉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배경 지식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을 지켜서 서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의 영향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도 알아차려야 되는구나. 뒷부분을 보시면은 B의 서사적 기능을 인물의 성격 변화 측면에서 이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C를 참고하여 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물의 성격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C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보고 여기를 참고해서 본문 안의 부분에 참고해서 서술해야 된다. 그럼 이 C 부분이
인물의 성격 변화가 드러나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서사적 기능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부분은 무엇을 출제를 했느냐? 서사적 기능. 서사적 기능, 본문에 어떤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서사적 기능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 이 작가의 의도를 읽어봐라 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된 상황이죠. 그 다음에 A에서 함축된 인물의 내면의식이 명시적으로 부각된 부분을 찾아 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답안의 명확도는 분명해요. 답안의 명확도는 분명합니다. 뭘 찾아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만 찾아내면은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뭘 찾아야 되느냐? A에 함축된 인물의 내면 의식을 먼저 선생님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A에 함축된 인물의 내면 의식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내면 의식이 명시적으로 부각된 부분이 있을 텐데 걔를 찾아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생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찾아 쓰고 말고, 답이 명확하고 말고 상관없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위쪽에 서사적 기능을 쓰는 것에 비해서 답안은 명확하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활용하여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서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제의식 쓰는 법은 제가 이미 작년 수업, 이제 12월에 촬영되고 있으니까 2024년에 진행된 수업에서 이미 알려드렸어요. 뭐였냐면은, 문학작품에서는 서술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그 다음에 필자의 어떤 태도를 서술을 해주시면은 이게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주제의식을 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이 주제의식을 도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학 문제가 원래는 어떤 시어를 찾아 쓰거나 표현을 찾아 쓰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어떤 표현법이 쓰인 부분을 쓰거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보시면은 서사적 기능을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내면의식도 파악을 해야 되고 주제의식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선생님들께 종합적인 감상 능력을 요구하는 문학이 출제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출제된 문제 스타일은 해법문학 자습서를 그냥 읽기만 하면은, 그리고 외우기만 하면은 거의 다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낯선 작품을 출제를 하면서 이런 걸 요구를 해버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좀 더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작품들을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읽어봤던 작품이 출제가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낯선 작품들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초적인 문학 감상 역량을 높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인데요. 앞에 두 문제는 제가 중간 부분을 끊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지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을 끊어온 상황이거든요. 앞과 뒤를 끊어온 건데, 요거는 문법 문제는 이게 답니다. 즉 문법 문제는 상당히 짧은 지문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답안을 좀 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문항이다. 즉 아까 제가 문법에서 변별이 잘 된다라고 했는데, 문법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영역이에요. 그냥 교육론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알아도 틀릴 수 있고 몰라도 좀 비벼서 쓸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한다면은 문법은 굉장히 명료하게 맞는 사람과 틀린 사람이 분명하고, 그리고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다. 즉 여기에서 고득점으로 가게 된다면 합격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1 니은과 1 디귿의 중의성이 드러나도록 각각 두 가지 통사 구조를 기억의 형식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내용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현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막 아무렇게나 쓰실까봐 이렇게 표현 조건을 본문 안에다 넣어서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통사 구조가 1점, 1점 이렇게 채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의 중의성을 문말 억양을 언급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당히 놀랬던 것은 억양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문법 문제에서 출제는 대부분이 분절 의문에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변별이 되는 지점, 의미 변별 지점을 좀 설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비분절 의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거의 집중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세나 아니면 휴지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 비분절 의문이
장단음 정도만 활용이 된다라고 항상 배워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말 억양을 가지고 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덥지 않았니? 이렇게 되면은 어제가 참 덥지 않았니? 이렇게 그냥 평소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덥지 않았니?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의문문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말 억양의 두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1점, 1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서술해야 하는지가 상당히 명확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기출 문제 해설 특강을 찍기는 하는데 문법 부분에서 뭘 써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문항이 출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항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우셨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를 꼼꼼히 보다 보면 이런 걸 쓰라고 의도했겠거니 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뭘 써야 되는지가 아주 명료하지 않은 문법 문항도 올해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출제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지문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다. 이전에 비해서 읽어야 될 내용이, 그리고 편집도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지문이 그렇게 길어질 경우에는 전체 문항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페이지 안에 배치가 되지 않고 이게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문항 풀기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편집도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문이 상당히 길어져서 지금 교육론과 그다음에 문학이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 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상당히 긴 지문에 해당해요. 문법 치고는. 그런데 이렇게 좀 지문이 길어지면서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어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첫 번째, 지문 길이가 길어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도 영역 통합적인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문학 안에서도 영역 통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문법은 뭐 이전부터도 영역 통합이 좀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앞으로는 이걸 분절적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좀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을 살짝만 드리고 넘어오긴 했지만 새로운 작품들 접근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어떤 자신의 감상 역량을 높여야 된다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일단은 기초적인 어떤 핵심 개념어를 모르시는 상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문법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는 문법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론부터 시작해서 의미론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긴 하셔야 돼요. 쭉 한번 보시되 이런 새로운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석 능력도 높여야 된다. 즉 이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높이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간 학습 에너지를 각 영역별로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은 개별 작품 위주로 일단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개별 작품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는 이론이 안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개별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 감상하는 능력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작품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법 문학 자습서입니다. 해법 문학 자습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만큼 많은 작품을 다루고 있는 교재가 없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고 이전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많은 작품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새로운 작품이 있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작품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본서로 얘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내가 문학을 거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초기에 뭔가 힘이 빠지고 공부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고전 문학은 약간 안타까운 얘기? 어쨌든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창작자가 살아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고전 문학은 이미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소설 학회에 들어갔다가 어떤 글을 봤냐면은 현재까지 발굴되어 있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또는 이제 연구하고 있는 고소설 작품을 다 모으면 600여 편이 된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고전 산문의 어떤 시험 범위는 600여 편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600여 편을 다 읽으면은 어쨌든 모르는 작품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 읽고 시험장에 가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독을 품고 내가 모든 걸 다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어떤 화소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현대문학에 비해서 훨씬 창작 기법이 좀 단순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로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 고전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암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려면 고전문학 중심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에 어떤 자신감을 위해서는 EBS나 학평의 낯선 작품 학습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혼자서 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기가 뭐 작품을 지금 현재 잘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간제 생활을 좀 오래 하셨거나 뭐 어쨌든 학원 강사 생활을 하셨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학 작품을 좀 잘 분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혼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EBS 수능 연계 교재만 보시더라도 그리고 제가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은 그 해 수능 연계 교재가 아니라 그 전해 3년 전 거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낯선 작품이었기 때문에 눈여겨봤다가 올해 출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양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된다. 분업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 기초 용어를 모르시고는 이 문항을 절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문법 기초 용어, 예를 들어서 형태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나 형태소 알아? 대충 알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형태소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본인이 정의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고 있다. 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 용어들을 내가 다 정의 내릴 수 있느냐,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격조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정의 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부족하다면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가 틀이 잡히면 중세는 자연스럽게 실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무엇 중심으로? 현대 중심으로 좀 에너지 분배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지문 분석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 풀기 스킬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문 분석 연습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막 쏟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여기가 40%, 여기가 40%, 문항 출제가, 여기가 30%, 여기가 30%인 상황이기는 하나 얘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집중적으로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는 끝까지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교육학 같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보다는 요 두 개의 지금 에너지를 초반에는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40, 여기에 40, 여기에 20 정도로 쓰시되 후반으로 갈수록 여기 지금 지문 분석, 그러니까 얘네가 탄탄하게 이거 두 개가 탄탄하게 자리를 상반기에 잡으셔야 하반기에 여기에 쓸 여력이 생겨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분배를 상반기에는 뭐 여기 40, 여기 40, 여기 20 요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후반으로 올수록 하반기로 올수록 여기를 높여가지고 나중에는 여기가 40, 여기가 30, 여기가 30이든가 아니면 지문 분석 능력을 좀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기가 50, 여기가 40, 여기가 10, 아니면 여기가 50, 여기가 30, 여기가 20 이렇게 후반에는 에너지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40, 40, 20 이런 식으로 추천해 드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50, 30, 20 이렇게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에너지 분배를 어떻게 할지도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1차 시험 준비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1차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시험 준비 방법은 요 3단계예요. 요 3단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배경 지식 쌓기. 배경 지식을 어마무시하게 쌓은 다음에 그다음 기출문제로 출제 경향성 체득하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는 지식 인출해서 쓰기 연습하기. 참 쉽죠? 이거 참 쉬운 얘기 같은데 배경 지식을 우선 상반기에는 다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출제 경향성 체득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상반기에 끝이 나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6월에 끝이 나야 되는 건데 만약에 6월까지 내가 끝을 못 내겠다. 이 경우는 뭐냐면 배경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예요. 배경 지식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기출문제로 접근을 거의 못하고 상반기를 끝내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기출문제는 언제까지 끝을 내주셔야 되냐면은 8월까지는 좀 끝을 내주셔야 올해 합격을 바라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초수생이나 아니면 재학생의 경우에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기출문제 올해까지의 목표를 여기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재학생이나 그다음 초수생 요 경우에는 올해까지의 목표를 여기까지 기출문제로 출제 경향성 체득하기까지로 잡으시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본인이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3수생 이상 올해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신다라고 한다면은 6월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는 거를, 만약에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8월 정도까지는 끝을 보셔야 연습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고 새로운 걸 내가 적용을 하면서 나의 빈 구멍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월에도 내가 빈 구멍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배경지식 쌓기가 급급하다. 이러면은 사실 올해 합격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를 보는 거 올해 합격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6월 추천. 마지노선은 8월이다. 8월. 마지노선이 8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를 딱 지키시면은 기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시험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혼자서 있죠? 혼자서 있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여러 명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터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앞을 보면서 다 공부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강의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경우는 사실 강의 방식이 적합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공부를 할 때에는 저 혼자 책을 읽고 저 혼자 공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강의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강의식이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배울 때에는 강의식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거나 새로운 학습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강의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직업상담사가 우리 교직 내용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심리 검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수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비록 좀 자격에 응시를 하진 못했지만 은행 그 FP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여신 상담하는 이런 영역인데, 애들 뭐 취업시키려고 공부를 같이 하긴 했죠.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끊어서 수강을 했었어요. 너무 지루하긴 하지만 전혀 제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새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지금 뭐냐면은 재학생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초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된 양이 절반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어떤 잘못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대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공 선택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공 선택으로 풀려있는 그 과목들을 사실은 다 수강을 해야 전체 이런 학문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학문을 다 배우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졸업을 하신 이후에 학습을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기에는 강의식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학습의 방법이 전혀 잡혀있지 않거나 전혀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할 거냐, 요게 이제 조금 되면은 그 다음 스터디를 할 거냐인데, 요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 스스로는 자기주도 학습이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주도 학습에 적합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스터디하면서 사람들이랑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게 좋아. 이게 학생들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저는 다른 친구를 가르쳐주면서 공부가 잘 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다른 친구 가르쳐주면서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거든요. 학교에 있었을 때. 그래서 너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를 먼저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 더 잘 맞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용시험 준비를 할 때에도 물론 인강 수강을 해놓기는 했는데 1년 패키지로 하긴 했었는데, 제가 전혀 모르겠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중세국어 그리고 문법 부분이 좀 많이 약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인강을 빠른 속도로 듣고 2배속으로 듣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교재를 보면서 그 교재 안에 있는 문맥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조사를 해서 넣어놓고 이런 방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스터디를 아예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스터디도 꽤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저는 이즘이 강합니다.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까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면은 그거는 잘 안 까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거는 제가 잘 안 까먹고 그걸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성격이긴 한데 제 스스로의 약속을 잘 어기는 편인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좀 잘 지키는 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와의 약속을 다른 사람과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 스터디를 통해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이런 방식을 제가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왕도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딱 맞는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뭐 사회생활이 좀 힘들다거나 극아이형 선생님들, 이런 경우가 자기주도 학습이 맞는 게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이 맞고,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맞다는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방법과 스터디 방법을 언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식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시거나 학습 방법 자체가 없으시거나 라고 하는 어떤 강제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시기별 시험 준비 방법이에요. 앞부분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알아봤고, 이제 시기별인데 위에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별이라는 게 약간 중의적인데, 첫 번째는 시험 준비 기간 및 개인 상황별 시험 준비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사계절 시험 준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선생님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들으시고, 뒤에 거는 제가 기본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업 계획을 큰 틀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재학생, 초수생, 재수생.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 치고 다시 하셨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수 이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초수생이나 재수생인 경우에도 커트라인에서 1점 미만으로 점수 차이가 나신 분들은 사실 여기로 보시면 돼요. 3수 이상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다. 내용을 아예 모르고서는 그렇게 커트라인에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재학생, 초수생, 재수생일 경우에는 사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노량진의 수업을 들으면서 땅을 치고 회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1학년 때부터 노량진 수업 병행하면서 학교 수업 들을 걸, 이런 걸 되게 후회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압축적으로 이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굉장히 수업이 더 즐거워질 수 있었겠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영역을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때그때 버벅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이랬었는데, 노량진에서 들으니까 압축적으로 딱 듣고 나니까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거구나 이러면서 그때 들었으면은 훨씬 더 학교 수업이 즐거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재학생 선생님들도 사실은 조금 기초 지식은 쌓고 대학교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요 시기에 선생님들은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혼자서 공부하시는 게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안 좋다면 스터디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터디의 맹점이 뭐냐면은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면은 굉장히 좋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좋은 스터디원을 못 만나면은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혼자서 공부하기보다는 이 시기는 저는 강의 수강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체계적으로 학문을 다시 한 번 더 체계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관점, 새로운 관점, 나만의 관점 마련을 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강의 수강을 하면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부 몰입형 3수 이상 장수생의 경우에는 쌓아둔 기초 지식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일병행형 3수 이상 장수생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시간이 조금 더 풍부하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영역은 강의를 수강하되, 왜냐면 강의를 수강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체력도 남아요. 다른 영역은 자기주도 학습이나 스터디를 통해서 요 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시기인데, 이 다른 관점을 어떻게 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내신 다음에 이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관점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부족하시다면은 아무리 3수 이상이라 하시더라도 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본인이 한 번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나는 그냥 모래탑이다. 그냥 물만 한번 쓰면 다 쓰러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 다시 쌓으셔야 돼요. 기초 지식 쌓으셔야 되고, 여기 정도 되시려면은 이게 가능하신 분, 비판적 읽기랑 선택이 가능하신 분, 그럴 경우에는 요 다른 관점을 쌓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병행형 3수 이상 장수생의 경우에는 쌓아둔 기초 지식을 실천에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수업에 활용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올리시는 기간이에요. 가장 마음고생이 심하실 케이스들이기는 한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실전에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미안하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다시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분들은 마음고생은 심하시겠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다져나가고 뭘 몰랐는지도 진짜 뒤통수를 맞아가면서 아실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강의 수강이나 스터디 참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좀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냐면은 주변에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이만큼 공부했다 이런 거 보시면서 나도 퇴근하고 나서 저렇게 공부했어야 됐는데 난 뭐했지? 난 술 먹었지. 나는 일했지. 난 기한문 올렸지.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 한계는 그냥 본인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신 다음에 있는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중심으로 하되 약한 영역은 강의 수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건 스터디 방식을 오히려 추천을 잘 안 드려요. 왜냐면은 스터디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이의 작업이다 보니까 마음 맞추는 작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 마음의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이 스터디에서 다른 사람이랑 합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느냐?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일하면 일하는 거지 왜 우리 스터디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만 계속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날 이해해주지 않지?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왜냐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터디 방식을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과 강의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각 상황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사계절로 볼 건데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겨울이 희미하게 날아가고 있죠. 자, 보시면은 봄, 핵심 개념어를 배경지식화 시켜서 누적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단권화 작업을 한다 이러면은 단권화 작업은 만약에 하실 거라면은 봄에 추천드려요. 봄에 좀 끝나야 되는 작업이 단권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뒤쪽에 공부를 하면은 이 기초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권 안에다가 갖다 붙이는 보충하는 작업은 가능하지만 뭐 가을까지 단권화 작업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여름이 중요. 기출문제 1회독을 완성해야 될 시기다. 저도 제 시험 준비를 했었을 때 저는 6월이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6월까지는 기출문제 완성을 한다라고 하면서 봤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좀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다양한 문제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해야 될 시기고요. 그러니까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내용 완성인 거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표현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표현법을 알아가는 걸음마 시기. 여기는 이제 표현법을 완전히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시간 관리랑 낯선 문항 적용력을 높여가는 시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점수를 한 60점 후반대까지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남은 5점을 더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는 여기에요. 내용을 알차게 넣어 놓으셔야 여기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표현법은 정교화시키는 시기, 여기는 채워나가는 시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 있든 똑같아요. 이거는 항상 지키셔야 되는 사계절 공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시험과 1차 시험의 관련성을 설명을 해드려야 1차 시험을 얼마나 준비를 잘 해야 되는지를 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2차 시험이 수업 실연과 면접입니다. 그럼 요거는 실전이에요. 얘는 실전인데 이 실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머릿속에 이 부분 있죠.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1차 공부를 잘 해놓으셨으면 2차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 조정만 해드리고 그다음 말하는 방법만 수업 스킬만 계속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 여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1차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 준비를 위해서는 1차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1차 시기를 정말 알차게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부분인데 1년 동안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환경과 생활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경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뭘 점검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경제적 상황과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생활 패턴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제적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은 편이었어요. 좋은 편이었던 게 저는 5년간 기간제 생활하면서 물론 대학원도 다녔기 때문에 대학원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하기는 했지만 5년간 기간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 모아둔 돈도 있었고 물론 거의 다 쓰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라고 하죠. 실업급여도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또 좀 있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한 달 더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들을 다 합치니까 그 당시에 한 8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또 뭐 인강도 들어야 됐고, 그다음 뭐 생활비도 좀 써야 됐고, 뭐 교통비도 써야 됐고, 뭐 이런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경제적 상황을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는 8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대학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생활비도 내가 벌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전혀 그 부분을 괴로워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나의 현 상황이다를 끌어안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일단은 요게 내 상황이고 요 안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결을 보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나를 비교를 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 그래서 여유 자금입니다. 현 상황의 여유 자금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0만 원은 이 여유 자금은 사실 그때 제가 퇴직금으로 받는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모아놓은 돈 있다더니 했지만 모아놓은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합쳐도 한 300만 원? 5년간의 생활하면서 왜 100만 원밖에 안 나왔는지를 물어보신다면 다양한 사유들이 있죠. 취미생활도 있었고 인간생활도 있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유자금을 현재의 여유자금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미래자금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내가 1년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집에 미안해서 내가 지금 학원에 알바를 나간다, 내 용돈 정도는 벌려고 나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럴 때는 되게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경제적 상황을 제 거를 점검을 하는 동시에 부모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제가 수험 생활을 고향집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이 정도인데 제가 하숙비로 월에 얼마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 저를 하숙생으로 받아주실 계획이 있냐? 이런 것들을 까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실 수 있냐? 이랬더니 한약 2제 정도는 지원을 하실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의논을 할 부모님이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던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까지도 본인이 고려를 해서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선생님의 경제적 상황이 시험 대비하기에 정말 부적합한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한 해를 미루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그냥 나는 시험 준비한다 생각 안 하고 정말 나는 이 시기를 돈을 모아서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시기로 삼겠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딱 돈만 악착같이 모아서 그 다음에 쓰실 걸 모으셔야 돼요. 이게 차라리 건강한 시험 대비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 상황 진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올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 자금이 어디에서 올지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가 수험 생활을 몇 개월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 물리적 환경인데요. 이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물리적 환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집에 방 한 칸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 한 칸은 내가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화장실 바로 앞에 환경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 다음에 방 안에는 책상을 어느 정도 넓이의 책상을 둘 것이며 조도는 어떻게 맞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침대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공부가 안 될 때는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있는지 독서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독서실의 환경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터디 카페는 조용한지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시험 기간에는 붐비는지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을 전 했었어요. 저한테 파워 J냐라고 하는데 저는 완전 파워 P고 노계획이에요. 노계획인데 저는 뭐냐면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은
놔둘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좀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심지어 헬스장도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짜 헬스장 좀 부족하지만 그거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모든 물리적 환경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용 자원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두신 다음에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인데, 이건 이제 부모님, 친구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친구도 저는 약간 리스트업이 필요했었는데 제가 그걸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크게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수험 생활하는 동안에 뭐 힘들어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3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면은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30명이 왜 필요하냐? 이거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 오면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족들이 나에게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은근히 가족에게 기대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가 되면은 가족이나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기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기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안 해놓으시면은, 본인은 기댈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댔는데 버텨주지 못하고 그냥 같이 무너지거나 막 밀어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이 힘든 수험 생활에 거기에 마음 쏟는데 시간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 회복하는데도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 내가 기댈 수 있는 인적 자원, 그리고 회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없다, 그럼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시고 차라리 요새 그 앱 같은 거에 보면은 마음 테라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 3만 원 내면은 무제한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 기대세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선생님 마음을 돌보면서 건강하게 수험 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구멍이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 없으시다면 내려놓으시고 다른 방법을 빠르게 찾으셔서, 선생님 요거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마음 관리에 필요한 거거든요. 마음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해놓으셔라.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패턴 점검인데,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안 됩니다. 이 시간 패턴을 수험 생활에 맞추셔야 돼요. 시험 시간에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활 패턴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가는데, 기상과 취침 시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식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와 그 다음에 길이도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저의 모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시간도 정해져 있고 길이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반에 밥 먹고 12시 반에 밥 먹고 저녁 7시 반에 밥 먹고 밥 먹는 시간 20분 이내로 조정이 됐었고, 그럼 남는 10분은 뭐 했냐면은 TV 앞에 앉아서 1번부터 999번까지 채널을 돌린 걸로 유명하죠. 왜냐면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도저히 모르고서는 내가 살아가기가 미칠 것 같다. 이래서 그 시간에 1번부터 999번까지 돌리는 걸로 내가 사회생활 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수험생활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또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은 체력이 나중에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하루에 30분 정도씩은 운동을 매일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1시간 반씩 운동을 또 했었죠. 이 운동 시간도 4시 반에서 6시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항상 그런 패턴이 동일하게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기상은 저는 6시, 그 다음 취침은 11시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오전 공부 시간, 오후 공부 시간, 저녁 공부 시간이 정해지는데 저는 그때도 할 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시계만 보면 돼요. 제가 좀 나태해질 때 시계만 보면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 패턴 점검을 하시고, 본인이 1년간 지키실 생활 패턴, 이거는 죽어도 지킨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마련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지금 점검을 하시고 정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못 지킬 거 약속하지 마시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 기대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한계는 받아들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공부보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저의 1년 커리큘럼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작년과 약간 달라진 건 뭐냐면은, 교육론 같은 경우에 이 1에서 4월반으로 묶었습니다. 1에서 4월반으로 묶어서 작년에 1, 2월은 기초 이론반, 3, 4월은 심화 이론반, 이렇게 해서 3, 4월에 개론서를 읽고 1, 2월에 뭐 제가 만들었던 좀 요약본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이 두 개 반에서 다루는 내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저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론서 두 권을 다 읽는데 두 달은 조금 짧았다. 제가 전부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읽으시면 됩니다 하고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1에서 4월로 좀 길게 잡으면서 개론서 두 권, 특히 지금 또 개정이 된 게 있죠. 이번 12월에 개정이 된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개론서 두 권을 통독을 목표로 국어교육론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요것만 들으시면은 해결되게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같이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월로 크게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1, 2, 3, 4가 쪼개집니다. 근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문학 4를 먼저 했는데 이게 문학에 대한 어떤 표현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런 기초 지식이 없이 문학 4로 바로 들어가니까, 물론 압도적인 지식으로 내가 성장하는 느낌은 이 반이 훨씬 더 강해요. 문학사반이. 그런데 이게 1, 2월에 들으시기에는 아예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 들으시러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이론반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을 일단 기틀을 잡을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본 요소와 표현 방법 관련해서 핵심 개념어를 쌓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그다음 이제 문학사반은 고전은 역사적 갈래 중심으로 외울 거고 한 달 동안 끝나버려요. 그다음에 현대는 대표 작가 중심으로 문학사 전반을 역사적 지식과 함께 딱 끝낼 겁니다. 그럼 요것만 들으셔도 사실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수업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다음 5, 6월부터는 교육론반이든 문학반이든 커리큘럼이 동일한데요. 5, 6월반은 기출문제 정복반 해서 기출문제 출제 원리랑 그다음 변화 흐름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작년에는 같이 풀었어요. 올해도 여전히 연습 문제 드리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반은 범위 예고형 문제풀이 반인데 제가 그 주에 출제할 내용을 전주에 좀 알려드려요.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이 서져 있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복습을 오전에 같이 해드리고, 오전에 복습 문제를 같이 이제 복습 내용을 제가 이론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를 한번 예측해봐요. 절반 정도. 예측을 해보는 걸로 오전 수업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제가 낸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복습을 하면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있죠. 그걸 거스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복습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설까지 가져가는 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 이렇게 묶어서 실전 모의고사 반으로 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11월에는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 확률 상위 문항을 배치를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그럼 여기 노랗게 표시된 반은 첨삭이나 종합보고서가 제공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9월 반에는 9, 10월 반에는 제가 종합보고서라고 해서 4주치마다 제가 어떤 문항을 좀 많이 틀리고 있으신 것 같고 어느 영역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거를 보고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요 정도 지금 점수대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분포상으로 여기에 위치합니다. 이런 그래프도 다 드렸었어요. 그런 종합보고서가 나가는 반이 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첨삭은 요 7, 8월 반부터 11월 반까지 다 제공은 되는데 올해는 지금 약간 수강생이 좀 늘어날 것이 예측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안을 상반기 동안에 이제 좀 고민을 해볼 예정이고, 전체 모든 일정을 제공을 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생님들이 문제 푸신 거의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뭐 8주를 들었다 이러면 4주치 정도는 그래도 좀 첨삭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첨삭과 종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시기엔 그게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 5, 6월 반에 지금 빨갛게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 5, 6월 반이 그러니까 올해 수강생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이에요. 가장 높은 반인 게 여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다룬 내용을 여기에서 복습을 조금 완벽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하는 동시에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각이 바뀌는 반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5, 6월 반은 기수강생들이 가장 추천하는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제가 12월에는 2차 특강반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 실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기초적인 이론, 수업 실현, 이론 같은 것을 알려드리는 반이에요. 그거는 이제 12월 달 가까이 가서 제가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안내를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단가반을 수강을 하시든
아니면 두 개의 수업을 들으시든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 오늘 요 특강은 사실 제 수업을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팁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릴 것은 임용국어 안 풀릴 땐 간편하게 오픈 채팅 방문각 류나 찾아주시면은 오픈 채팅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적인 상담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학습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수강생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풀리실 때는 간편하게 오픈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선생님의 합격 꽃길에 함께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문각 임용의 전공국어 류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합격 전략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